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추진하자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장석을 봉쇄했습니다. 하지만 문희상 의장이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했고 진통 끝에 선거법은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에선 비례대표 30석의 연동형 제도가 도입돼 소수정당 의원들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밝힌 만큼 범죄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단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당시 합의가 구두로 이뤄졌고 조약 체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들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구리시에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친구를 숨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가해 학생을 가족에게 넘기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서울 강남에서 처음으로 재건축 아파트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15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한데도 견본주택을 찾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우체국 직원들이 반송 처리된 고객의 새해 달력을 마음대로 뜯어서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반송 우편물도 한 달간은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전에도 문제없이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현대 수소전기차. 네, 여러분, 진통을 거듭해왔던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회의장은 이렇게 몸싸움과 또 의원들의 거친 말들로 가득 찼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석 주변을 막아선 채 격렬하게 항의했고 결국 문희상 의장이 질서 유지권을 발동한 끝에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권지훈 기자.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표결 처리만 남았던 선거법 개정안. 당초 오늘 오후 3시로 국회 본회의가 예정됐지만 제 시간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개의 10분 전에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장석 주변을 봉쇄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이 벌어졌는데 이건 전초전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 선거를 시킬 거야!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안 되지! 문희상 국회의장은 1시간 반이 지나서야 본회의장에 입장했지만 곧장 의장석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가는 길을 막아섰고 의장이 질서 유지권을 발동했지만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 의장은 다른 자리에 1시간 정도 앉아있다 결심한 듯 한국당 의원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0초면 오를 의장석까지 10분이 걸렸고 의장석 주변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오후 5시 40분에 열린 본회의. 한국당 반발은 더 거세졌습니다. 유지해 주세요. 단상에서 이제부터 내려가 주세요. 한국당 원내대표는 끌려 내려갔고 곧장 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회의 시작 6분 만에 찬성 156표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친 언사가 쏟아지자 문 의장은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문희상이는 하루에도 12번씩 요새 죽습니다. 네, 이미 죽었어요. 헛개비만 남고 알맹이는 다 없어졌어요. 극렬한 대치 속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선거법에 따라 내년 21대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은 오늘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으로 이제 치러지게 됐습니다. 예전보다는 소수 정당에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오래된 정치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고 또 변수는 뭐가 있을지 박하정 기자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역구 투표, 정당 투표, 한 사람이 던진 두 표를 각각 별도로 계산해서 당선자를 정하는 게 지금 선거제죠. 현재 지역구 의석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116석, 한국당 91석.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이 압도적으로 많죠. 총 253석인 지역구에선 1위만 당선되는 구조라 소수 정당에서 당선자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소수 정당 입장에선 정당 투표를 꽤 받아서 비례의석을 받는다고 해도 교섭단체 수준으로 당세를 키우는 건 꿈 같은 얘기죠. 이번에 바뀐 선거법의 핵심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지역구 의석이 적으면서도 정당 득표율이 높으면 그만큼 비례의석을 더 가져가도록 보장해주는 방식입니다. 지역구 성적이 안 좋은 소수 정당이 유리해지는 셈이죠. 다만 50%만 연동하는 준연동형이고 그렇게 가져가는 비례의석은 총 30석으로 제한했습니다. 소수 정당들이 국회로 들어오는 길이 좀 더 넓어지니 한국 정치의 다당제 구도가 뿌리내릴 거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거대 정당인 한국당이 창당을 공언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때문입니다. 정당 투표를 위성정당에 몰아줘서 그 당이 비례대표를 많이 확보한 뒤 다시 합당하는 수순이 예상되는데 만약 민주당까지 가세한다면 지난 88년 소선거구제 시작 뒤 고착화한 거대 양당 구도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번 선거제 개편엔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선거권이 처음 주어지는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한 살 내려가는 겁니다. 내년 총선일을 기준으로 2002년 4월 15일 이전에 태어난 10대들, 대학생과 고3 학생 일부에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선거 연령이 19세였습니다. 민주당 등은 국제적 추세를 따르자고 주장하는데 한국당은 교실이 선거판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가장 길었던 때가 지난 20대 총선이었습니다. 당시 21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서 그 길이가 30cm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전자개표 방식은 용지가 34.9cm까지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선거법이 바뀌면서 혹시 정당이 더 늘어나면 그 용지 길이가 1m가 넘을 수 있고 그러면 하나하나 다 손으로 개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일지 김민정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자체 제작해서 지난 23일 공개한 모의 투표용지인데 길이가 1.3m나 됩니다. 100개 정당이 만들어져서 선거를 하게 되면 길이는 무려 1.3m. 연동형 비례의석을 노린 군소정당이 100개쯤 난립할 거라는 주장입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선 용지가 너무 길어져 전자식 투표용지 분류기를 못 쓰니 손으로 개표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실성 있는 얘기일까요? 현재 개표 작업은 먼저 투표용지 분류기로 기호별로 용지를 100장씩 묶어서 나눈 다음 한 묶음씩 다시 개수기에 넣어 다른 기호가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분류기에 들어가는 용지의 최대 길이는 34.9cm로 정당 24개까지만 적을 수 있습니다. 24개를 넘으면 분류기를 못 쓰니 분류와 개수 모두 사람이 해야 하는 건 맞다라고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는 선관위 등록 27개 정당 가운데 21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냈고 사상 최장인 30cm짜리 용지가 쓰였습니다.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34개, 창당 중인 정당이 16개라 이 정당들이 모두 비례 후보를 낸다면 용지 길이가 더 길어지고 수작업으로 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당이 100개까지 늘어날까? 현행법상 창당을 하려면 5개 이상 시도당을 만들어야 하고 당원 5,000명도 확보해야 합니다. 또 비례 후보를 내면 선거 기탁금도 내야 하기 때문에 정당이 100개로 늘 것이란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개표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서 선관위 관계자는 수개표에 대비해 추가 인력을 충분히 배치할 계획이라 발표 시점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국회를 연결해서 지금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영 기자, 앞서 소란스러웠던 국회 모습 봤는데 지금 안에선 계속 본회의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한바탕 폭풍이 휘몰아친 국회, 지금은 다소 진정됐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선거법 표결이 끝난 뒤에도 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한동안 이곳은 어수선했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 등 비댕점 법안이 극도의 혼란 속에서 처리됐고, 이어서 예산부수 법안을 처리할 때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한국당은 비상의원총회를 갖고 이번 선거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법 절차가 무시돼 원천 무효라며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거법만큼이나 시끄러웠던 게 공수처법인데 공수처법은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부수 법안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다음 조금 전인 7시 22분 공수처법 설치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수처법 상정 직후에 정회를 선포했는데요. 한국당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전원위원회는 긴급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설치되는 회의체인데요. 한국당은 이 전원위를 통해 공수처법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원위 회의가 짧게 끝날 수 있어서 지연 전략이 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도 많습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텐데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내일까지라 길어야 내일 자정까지만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혐의가 소명됐다면서도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검찰은 법원에서도 직권남용 범죄는 인정했다며 이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오늘 새벽 1시쯤 조국 전 장관이 대기하던 동부구치소에서 나옵니다. 지지자들 연호가 이어졌고 조 전 장관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진술 내용과 태도, 부인이 구속 상태라는 점 등을 들며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이 사건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입장문을 냈습니다.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범죄의 전모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란 겁니다. 특히 영장심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여권 실세들의 구명청탁이 정무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시인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감찰 무마 과정에 윗선이나 공범의 개입 여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입니다. 또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날 경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측도 영장 기각으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만큼 양측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원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했지만 중대한 범죄가 아니고 또 도주할 우려가 없어서 영장을 기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지 영장 전담 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 그 전체 내용을 이한석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피의자 구속 여부를 놓고 법원은 범죄의 소명 여부와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재판부는 먼저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명시적으로 적었습니다. 영장심사에서는 범죄의 사실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추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 혐의를 단정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사용했죠. 검찰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영장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는 모순되는 표현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인데 법원에서는 통상 도주 우려 가능성을 고려해서 범죄의 중대성을 상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가령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주거가 일정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이 높은 게 이 때문입니다. 주거가 부정한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도망칠 우려가 낮다고 보는 거죠.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 전문에도 사회적 지위와 가족 관계를 감안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조 전 장관이 개인의 이익을 챙기려고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도주할 가능성이 큰 중대한 범죄라고 보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검찰 수사에 제약도 예상되지만 감찰 중단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 직권남용 범죄로 소명된 만큼 조 전 장관은 방어권 보장이라는 실리를 얻었지만 검찰도 수사에 명분이 생겼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청와대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자체가 무리한 판단이었다면서 검찰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한 데 대해서는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소식은 정경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청와대 공식 반응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였습니다. 검찰이 문제 삼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인 판단이었다고 거듭 조 전 장관을 감싸며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한 데에는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은 기각사유 전문엔 없는 것이라면서 공보 담당 판사가 각색해 언론에 배포한 거 아니냐고 했다가 곧이어 영장 전담 판사가 직접 작성한 표현으로 확인되자 해당 발언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기각사유 전문에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했다는 등의 표현이 명시돼 있다는 지적에 전문을 보지는 못했다면서도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부분을 콕 집어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범죄 혐의 자체에 대한 게 아니라 구속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거란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잇따르는 청와대 관련 의혹들에도 청와대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 내용이 밖으로 유출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과 언론을 향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SBS 정경인입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5년 일본과 체결한 위안부 합의는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 소원을 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배준우 기자가 헌재 결정 내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따져달라는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6년 위안부 피해자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입니다. 각하 결정이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 심판을 따질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안인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종결하는 겁니다. 이번 쟁점은 당시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외교상 조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면 합의가 아니었고 조약에 부여하는 명칭이나 조문 형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조약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결국 추상적인 선언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로 보는 겁니다. 한일 간의 합의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두 나라 간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공식적인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러한 이제 합의를 갖다가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하는 과정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단초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변호인단은 결정문을 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그러면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앞으로 일본과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외교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혜영 기자, 먼저 우리 정부의 반응부터 정리를 해보죠. 헌법 소원을 각하해달라는 게 그동안 외교부의 입장이었죠.
그렇습니다. 한일 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라 정치 외교적 선언에 불과하니까 아예 각하해달라. 이게 지난해 6월 외교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정부 반응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서 가능한 노력을 계속할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위헌 결정으로 한일 관계가 더 꼬이는 상황은 피했다. 그런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헌재의 결정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한 건 아닌데 오늘 일본 반응을 보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 헌재 결정과 관련해서 위안부 문제는 한일 합의로 해결됐다. 한국은 합의를 지켜라. 이런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韓国に対して引き続き日韓合意の着実な実施、ここをしっかり求めていきたい、このように思います。 하지만 오늘 결정과는 별개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한일 관계 고려해서 정부가 공식 파기 선언만 하지 않았을 뿐 핵심인 화해치유재단도 이미 해체됐죠. 그럼에도 현재 일본 정부 반응을 보면 이른바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명예회복과 피해배상 조치를 받아내겠다는 우리 정부의 과제,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군이 독도 방어 훈련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1년에 2차례 독도 방어 훈련을 하는데요. 지난 8월에 하고 나머지 한 차례를 계속 미루다가 오늘 전격 실시했습니다. 다만 진짜로 병력을 투입하는 실기동 훈련이 아니라 지휘소 훈련, 그러니까 시뮬레이션만 돌렸습니다. 한일 관계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인지 평소 같으면 즉각 반발을 했을 일본이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최악으로 치닫던 한일 관계가 겨우 방향을 튼 상황이라서 두 나라 모두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SBS 김혜영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에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피해 할머니들을 오늘 뵙고 왔습니다. 나눔의 집을 찾았습니다.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마음에 드는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할머니가 좀 서운한 일이 생기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그래도 사지만 하도 못해.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오후 3시쯤 헌재의 각하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깊은 탄식이 나옵니다. 서운함도 그대로 묻어나옵니다. 자기네들 판결하자면 누가 우리가 하나. 평생을 수도 없이 내뱉어도 풀리지 않는 한이 다시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는 신세를 조지고 자식 하나 못 놓고 할머니들 이중으로 또 팔아먹었구나. 이거 이렇게밖에 제가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합의가 잘못된 일. 나눔의 집에 계신 6분의 할머니 중 4분은 건강이 좋지 못해 TV조차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일본 할머니들, 우리 할머니들 다 죽기를 기다리거든. 잘 못 주무실 것 같아요? 발표하지 못하고 자는 게 무슨 잠이 바로 오겠어. 나눔의 집에선 먼저 세상을 떠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 일본의 진정한 사과, 이를 통한 명예 회복을 외치셨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들이 원했던 일본의 진정한 사과는 없고 세월만 흘러서 이제 살아계시는 분은 단 20명 뿐입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에 대한 험담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는데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이라 처벌 대신 법원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구리의 한 아파트. 어제 저녁 이 아파트 복도에서 한 여자 어린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걸 이웃과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근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데 동급생 A양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습니다. 가해자 A양은 조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 어린이와 조부모 집에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A양을 긴급 체포했지만 A양이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이른바 촉법 소년임을 확인한 뒤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를 말하는 촉법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A양은 피해 어린이가 자신의 가족을 험담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 소년은 2만 8천 명인데 살인이나 강도, 절도, 폭력 같은 4대 강력범죄가 77%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5살 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엄마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이는 멍투성이인 채로 병원에 도착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는데 붙잡힌 엄마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딸을 여행 가방에 가두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관악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 42살 여성 A씨가 5살 딸을 품에 안고 황급히 뛰어들어갔습니다. 의료진이 20여 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딸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시신을 확인한 의료진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온몸이 검은 멍투성이에 얼굴에 토사물이 묻어있는 등 폭행과 학대 정황이 뚜렷했던 겁니다. 며칠 전에 혼내주고 오늘은 별로 애를 혼내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반응이 없어서 물 한 바가지를 애기 몸에 찍 부었다고. 의료진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병원에 가기 전 딸을 2시간 동안 여행 가방에 가뒀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또 이 사건 전에도 딸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이웃 주민들은 증언합니다. 한 40분 정도 들렸어요. 23일 오전에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어요. 근데 층을 확실하게 모르니까 어쩌다가 엄마를 훈육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좀 너무 심하니까 걱정이 많이 됐고. 경찰은 숨진 아이의 시신을 부검하고 A씨를 상대로 딸을 가방에 가둔 이유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우체국 등기로 붙인 새해 달력 묶음이 통째로 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주소지를 잘못 써서 되돌아온 등기를 우체국 물류센터 직원들이 마음대로 뜯어서 가져가 버렸던 겁니다. TJB 조혜원 기자입니다. 천문연구원에선 해마다 주요 천문 현상의 정보가 사진과 담긴 달력을 만들어 유관기관에 배포합니다. 지난 10일 서울의 한 관련 기관에도 달력 100부를 등기로 보냈는데 열흘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회 끝에 달력을 보관 중인 우체국에 전화했습니다.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배송지 주소가 잘못 기입돼 우편물이 물류센터로 반송됐는데 그걸 해당 직원들이 마음대로 포장을 뜯어 달력을 다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일반 우편물도 아니고 또 등기 우편물이고 조금 신뢰가 많이 깨지는 그런 다른 우편물은 제대로 갔을까라는 이제 의심이 좀 들기 시작하는 거죠. 우체국은 부랴부랴 회수해 100부 가운데 90부를 돌려줬지만 대부분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원래는 그 개봉하면 안 되는 건데 달력이 없다 해가지고 그럼 개봉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좀 써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제 잘못이 맞습니다. 반송된 경우 우체국에서 한 달간 보관해야 하지만 반송되자마자 직원들이 멋대로 가져간 겁니다. 믿음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정부기업 슬로건을 내건 우정사업본부의 신뢰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에어프라이어로 감자를 오래 조리했더니 발암 추정 물질이 기준치 넘게 검출됐다는 소식에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에어프라이어 당장 쓰지 말아야 하는 건지 어떤지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알아봤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실험 결과부터 요약해 보겠습니다. 냉동 감자를 에어프라이어에 조리했더니 발암 추정 물질 아크릴아마이드가 유럽연합 기준치보다 높게 나올 때가 있었다. 10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해당한다는 겁니다. 맘카페를 중심으로 심지어 에어프라이어를 버리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실험, 소비자원 표현대로 아주 가혹한 조건이었습니다. 가령 자른 감자 최소 300g 이하를 최대 18분 이상 조리하지 말라는 제품에서 300g을 18분 조리했을 때, 그러니까 최소 용량을 최대 시간으로 조리했을 때 발암 추정 물질 아크릴아마이드가 유럽 기준치를 넘었다, 이런 말입니다.
더군다나 아크릴아마이드는요, 감자 같은 고탄수화물 식품을 120도 이상에서 오래 가열하면 에어프라이어뿐 아니라 오븐에서도 검출된다고 합니다. 육류는 조리해도 아크릴아마이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에어프라이어 조리 자체가 발암물질 유발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소비자원 보도자료에 유럽연합 기준치 초과 검출 4개 업체 제품 이런 표현이 도드라진 것 같습니다. 소비자원은 에어프라이어에 쓰여있는 조리량, 조리 시간 잘 지키면 된다. 바삭하게 먹으려고 너무 오래 데우지 마라. 이게 이번 실험의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 것 같아 조금 신중하게 실험 결과를 발표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네,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 16일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에 처음으로 서울 강남에서 재건축 아파트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일부 세대는 분양가가 15억 원이 넘어서 이제는 아예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도 첫날인 오늘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그 이유를 정성진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길게 줄지어 선 사람들이 스마트폰 당첨 메시지를 보여주고 차례로 입장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과열로 비춰질 것을 우려한 시공사가 추첨을 통해 하루 2,600명만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일반 분양은 255세대뿐인데 100배가 넘는 2만 8천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분양 물량 상당수가 중도금은 물론 잔금 대출도 안 되는데 신청자가 몰린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통제로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훨씬 싸기 때문입니다. 84제곱미터 분양가가 16억 원 안팎으로 바로 옆 신축 아파트 실거래가보다 10억 원 가까이 쌉니다. 만약에 부동산이 하락세에 들어가도 가격 방어가 되니까 새 집이고 싸게 분양을 들어갔고 하니까 10에서 20억 원 정도의 현금 동원이 가능한 그들만의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은 거의 로또급인 거죠. 구체적인 고민은 당첨되고 나서 하고 될 것 같습니다. 어제 1순위 청약을 마친 송파구 위례아파트 단지 두 곳도 최대 경쟁률 213대 1을 기록해 강남 청약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주택을 구입해야 될 중산층이나 또는 서민층 입장에서 볼 때에는 주택을 쳐다만 보고 구입하지 못하는 그런 높은 청약 점수가 불가능한 30, 40대나 대출 없인 집을 사기 어려운 중산층의 박탈감을 덜어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지난 2011년 폭발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3호기의 내부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8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허용치를 훌쩍 넘는 방사선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지난 12일 촬영한 후쿠시마 원전 3호기 내부 모습입니다. 녹슨 1층 계단을 올라가니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과 금속 구조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3층으로 다가갈수록 방사선 양은 높아졌습니다. 천장이 무너지면서 콘크리트 철근이 그대로 드러났고 배기관은 끊어지고 무너졌습니다. 8년 전 수소 폭발의 충격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조사단은 정확한 방사능 오염원의 위치와 건물 파손 상태를 파악하려 했지만 진입 15분 만에 철수했습니다. 시간당 방사선량이 최고 150mSv, 연간 피폭 허용치의 150배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대는 폭발을 했기 때문에 상당량의 세슘, 스트론튬, 삼중수소, 심지어 플루토늄 이런 것들이 아마 묻어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정부는 지난 4월부터 3호기 핵 연료봉 반출 작업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방사능 오염이 심각해 2031년 완료 목표 달성은 어려워 보입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한 전통 시장을 노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시간 사이에 상점 5곳이 피해를 보기도 했는데
당시 범행 영상을 보면 가게 문을 여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KNN 최한솔 기자입니다. 휴일 새벽 경남 창원시의 한 전통시장 식료품 가게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순식간에 잠겨있는 문의 틈을 벌려 고정못을 빼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합니다. 익숙한 듯 금고를 열고 안을 샅샅이 뒤집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막 물어뜯은 거 이렇게 해갖고 억지로 해갖고 간 거거든요. 몇 분 뒤 또 다른 가게. 같은 남성이 똑같은 수법으로 침입해 식당 안을 스마트폰으로 샅샅이 뒤집니다. 피의자는 이렇게 상점에 있는 플라스틱 가림막이 허술한 것을 이용해 안으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비집고 들어와서는 구석구석 두 차례나 왔다 갔다 하면서 며칠 동안은 솔직히 출근할 때 섬뜩섬뜩했어요. 일대 상점 5곳을 터는데 불과 1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가게 한 곳에 들어가는 시간은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잠금 장치가 허술한 전통시장에 영세 상점들만을 노린 것입니다. 경찰은 피해 가게들의 CCTV를 바탕으로 동일 수법 전과자 등을 상대로 용의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서 총수나 경영진의 횡령 같은 위법 행위가 발생해 기업 가치가 훼손되면 국민연금이 경영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과 달리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건데 김영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회는 오늘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활동의 범위를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기업 총수나 경영진의 횡령이나 배임, 사익 편취 등 위법 행위로 기업 가치나 주주들의 권리가 훼손됐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기업에는 국민연금이 이사를 해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는 등의 적극적인 주주 제한을 하게 됩니다. 원칙과 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더욱 높이려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입니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총수의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 먼저 이사해임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결정에 앞서 기업과의 대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하기까지는 2년 정도가 걸립니다. 또 기업에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주주 제한 자체를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경영계는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나 시민단체가 어떤 특정 기업을 타겟으로 해서 정관 변경이나 이사 해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반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적극 환영한다며 총수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이나 대림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과 경찰을 도와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적용한 건 공직선거법 85조 2항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입니다. 청와대가 경찰에 내려보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위 의혹을 처음으로 제보하고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나 지방선거 공약 개발 등을 상의한 게 부당한 선거운동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송 부시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건 이 과정에 개입한 청와대 인사, 경찰들과 공범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엔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과 경찰청 관계자들 이름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송 부시장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영장심사는 오는 31일에 열립니다. 이에 대해 송 부시장 측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첩보를 전달하거나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난 게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4일 일본으로 출국한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내일 귀국하면 즉시 소환해 조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오늘 포털 사이트에선 영장 전담 판사의 이름이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정치적 의견을 나타내려고 검색어로 여론전 벌이는 현상이 다시 나타난 건데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9시 50분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건덕진 아웃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등장 2분 만에 실검 1위가 되더니 오후 내내 1위,
떨어져도 2, 3위로 줄곧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검색어의 주인공은 조국 전 장관의 영장 실질 심사를 맡았던 서울 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로 영장 기각에 반발한 네티즌들이 실검운동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본인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건지를 확인하게 해줘야 됩니다. 검색어에 띄워야죠. 이번엔 맞불 검색어는 나타나진 않았지만 유튜브에선 종일 영장 기각에 찬성하는 실시간 방송이 인기 동영상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자, 12시 55분 현재 속보가 떴습니다. 감찰 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포털업계에선 매크로 프로그램이 동원되거나 한 사람이 같은 단어를 반복 검색해 실검 순위를 조작하는 이른바 어뷰징은 이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은 단어를 검색하면 순위 올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업계 1위인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폐지를 주저하는 상황에서 집단 의견의 강화를 통해 여론 양극화를 불러오는 실검 전쟁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SBS 김동균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 지났지만 많은 의혹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온 유가족들은 지난달에 이어 오늘 참사 관련한 사람들을 대거 고소 고발했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검찰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난달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참사 책임자 40명을 고소한 데 이어 두 번째 고소장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을 살인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관련 책임자들을 고소고발합니다.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9명은 1차 고소에 이어 다시 포함됐고 황찬현 전 감사원장,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기무사 관계자 등 38명이 추가됐습니다. 황 전 감사원장에 대해선 청와대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현황 문건을 유출한 뒤 발표해 공무상 기밀 누설로 참사 당시 승객들에게 내리지 말고 자리를 지키라는 방송을 한 선원 강모 씨는 살인과 업무상 과실치사로 명단에 올랐습니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고소장 접수 직후 유가족 측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준석 선장을 어제 소환해 참사 당일 구조 상황 등을 조사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주인이 창립 31년 만에 금호그룹에서 HDC 현대산업개발로 바뀌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총 2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아시아나항공과 계열사 4곳을 인수하는 계약을 오늘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은 즉시 인수 작업에 착수해 아시아나항공을 안정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항공사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자신들과 관계된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현준 회장은 사실상 자신이 소유한 회사인 GE가 경영난에 빠지자 GE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해준 금융회사 측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GE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해욱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소유한 회사에 넘겨주는 방식 등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기탁해 주신 분들입니다. 세아그룹 이순형 회장과 임직원들이 3억 원,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정원규 이사장이 1,000만 원, 리얼피에셋 박병찬 대표와 임직원들이 1,000만 원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기탁자 가운데 경기 광주경찰서 경안지구대 순직경찰 전지준 씨의 아버님은 1억 원을 단독으로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